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일부 변상욱의 눈에서 짚어봤던 대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호 변호사의 1심 재판 소감 먼저 들어보고 옵니다. 오늘 판결이 선고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상식과 정의가 확인된 사필 규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5월 21일의 헬기 사격과 5월 27일의 헬기 사격 모두 다 역사적 사실로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 선고 과정에서 전두환은 여전히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재판에서 꾸벅꾸벅 또 졸기도 했었는데요. 재판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과 좀 아쉬움을 같이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재판의 어떤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 그리고 진만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법원이 그 기준보다는 최소한 그 상향된 양형 기준을 적용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항소심을 통해서 다시 미완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 다해 임할 생각입니다. 전두환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식과 정의가 확인된 사필 규정이며 낮은 형량이 아쉽지만 항소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두환 1심 관련 내용 이야기해봅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심 선고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재판 중에 전두환 씨가 졸았다 이런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법정 안에 있었는데요. 예. 이제 긴장감이 많이 돌았습니다. 우선 현장에 출두한 전두환 씨를 보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5.18 당사자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예. 돌발적인 사태가 우려됐겠죠. 그러니까 경찰들도 일부 좀 내부에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동석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같이 동석을 했더라고요. 예. 한편으로 오늘 전두환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동석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잠깐 해봤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심 선고 결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죄 난 것은 사필 규정이지만 양형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판결 내용 보셨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재판부가 실체적 사실로 확정을 지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전두환 일당이 계속 자신의 80년 내란 목적 살인죄, 광주 학살 만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자꾸 주장해 왔거든요. 그 주장과 논리가 뭐냐면 자위권 발동입니다. 예. 그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오늘 그 부분에서 죄를 물었던 점이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그 허구성이 좀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재판 결과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동안의 전두환의 행태, 기소된 이후로 보였던 국민들에게 던진 그 분노감 혹은 어떤 갈등을 조장한 점 이런 걸 놓고 보면 예. 말하자면 이 기소 과정에서도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에 출두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골프로 치러 다녔고 예. 또 자기 구테타 세력들과 호화 만찬을 또 즐기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엄벌에 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비록 고 조별 신부 사자 명예훼손죄지만 법정 최고 할 수 있는 그런 재판 판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시민들은 그래 전두환 너 그동안에
저지른 죄는 아직도 닦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고 조규 신부의 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처벌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쉽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 결과는 국가수의 검증 결과 그리고 관련 증인들의 증언 내용 이런 게 합쳐져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게 법으로 이제 정해진 건데 결정이 난 건데 다만 헬기 사격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최초 발포자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초 발포자 이거 누구도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입증이 안 돼서 예.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예. 전두환 씨를 계속 추적해서 그것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안매장 문제도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5.18 그 광주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끔찍한 학살 만행 사건들이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될 현재 진상규명 과정이겠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전두환 일당이 당시 현장 사건들을 모두 왜곡하거나 조작해버렸습니다. 감춰버리거나. 예. 그리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여러 지금 보안사 조직이랄지 국정원 조직이랄지 정부 조직을 통해서 군 기록물을 조작하거나 혹은 폐기해버리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5.18 실체를 왜곡해왔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가해 현장에 있었던 그 지휘관들조차도 거짓 증언, 거짓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고소라도 함으로써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그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했지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 복권 해버림으로써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는 미주수이고요.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안매장 문제나 흔히 이제 그 실종자, 행불자 문제라고 그럽니다만은 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공개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6구가 묻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DNA가 채취되지 않은 시신을 다시 발굴해서 DNA 채취해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그야말로 가장 유족이랄지 희생 당사자 관련해서는 가장 뼈아픈 그런 이제 진상규명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덮어져 버린 현장의 끔찍한 사건들의 실체를 예.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실체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 보고서로 채택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피고 전두환 씨에 대해 5.18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이 판결 선고를 계기로 과거를 돌이키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는데 그 재판장에 직접 계셨으니까 이 얘기할 때 전두환 씨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던가요? 전두환 씨 졸았습니다. 아, 졸았습니까? 예. 무표정이었고요. 예. 이번 제가 볼 때 재판부에서 모르겠으면 존엄하게 꾸짖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전두환 이 뻔뻔한 인간아, 네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구나. 아마 이런 표현을 재판부에서는 애둘러서 했지 않았는가. 예.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요. 예. 전두환 재판 진행되는 내내 무표정 아니면 졸거나 고개 숙이고 졸거나 고개를 젖히고 졸거나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저 모습이 과연 인간으로서 모습일까라고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었죠. 예. 차를 타고 법정에 빠져나올 때 시민들이 밀가루를 던지거나 이렇게 좀 항의하는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랬죠. 지금
전두환에 대한 그 광주 시민들 그리고 희생을 당한 그 당사자나 가족들의 분노는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예. 남아있죠. 그것은 이제 전두환의 행태 때문이죠. 시민들은 피해 당사자들은 전두환의 한마디를 그동안에 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 내부에서는 피가 끓지만은 전두환이 사죄한다라고 한마디라면 예. 우리는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곡의 마음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 그런 일말의 그 어떤 바람을 깡그리 무시해 왔잖아요. 그런 점이 2중, 3중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요. 이 고통에 비한다면 오늘 광주 시민들의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참 어쩔 수 없는 건 표현이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처리반입니다. 오늘은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단독으로 전화통화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오늘은 전화통화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거죠? 예, 진주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여고생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일어났고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아마 글이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사건의 가해자는 예. 그 SUV를 타고 있었고요. 예. 이 피해 여고생은 시내버스 안에서 예. 있었는데요. 예. 이거 우리가 칼치기라고 합니다. 보통 예고 없이 끼어들기라고 하죠. 예, 예. 그걸 시내버스 앞으로 칼치기를 해서 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갑자기 뒤로 이제 넘어져서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어서 사지마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칼치기로 끼어드니까 버스는 급정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목뼈가 골절됐고 전신마비까지 이어졌다 이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지난해 12월이면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피해 여고생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어요. 사실 고3이니까 이제는 졸업해서 이제 청혼의 꿈을 꿔야 될 시기인데 예. 이게 사지마비가 돼갖고 예. 사실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겠지만은 예.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대를 걸었는데 더더욱 문제는 예. 이 가해자가 예. 어떠한 그 사과라든가 어허.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있어서 가족들이나 본인 너무 그 속상하고 어려운 시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논란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이 경우는 법정형이 5년인데,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금고형을 1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예, 법원에서 금고 1년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판결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이 자체가 사실 좀 상황이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데 예. 지금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의 그 민력 끼어들기 형태였고 또 여러 가지 법 판결문에는 형사 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가 특히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끼어들기가. 그렇죠. 예.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하고 판결이 이렇게 난 건 어떤 상관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상태로 봐선 만약에 이 종합보험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10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은 예. 그 기소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재판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운전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교통 문화 때문에 초기에 운전자 중심으로 법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중과실 혐의로 형량이 상당히 높아야 될 텐데 예. 운전자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하. 지금 피해자는 1년 가까이 사지가 마비돼서 누워있는 상황인데,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합의가 가능하니까는 죄를 많이 줄 수 없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12대 중과실이 흔히 말하는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 신호 위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2개죠. 예. 근데 이 갑자기 칼치기에서 끼어드는 것도 상당히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인데 이게 왜 이 중대 행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험운전 치상이나 치사상죄로 물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조항은 음주운전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경우에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운전자의 특별한 의도를 따지지 않고 행위만 따지는 겁니다. 예. 사실은 불합리하죠. 만약에 우리가 칼치기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운전 방식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분명히 큰 위험을 발생할 걸 자기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교특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특법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그래갖고 교특법의 무용론이라는 거 폐지원도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운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끼어들면 그거 피하느라고 또 2차 사고의 가능성도 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비접촉 사고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칼치기 하는 사람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이것은 좀 그러면 손질할 필요가 있겠네요, 법 자체를? 예, 법 자체가 너무 오래된 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인데 사실 법 체계가 선진국에서 의도를 갖고 놓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칼치기라는 의도가 나쁜데 의도에 대해 따지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시내버스 운전사가 조심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 가해자가 오히려 시내버스 운전사를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법은 좀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예. 자, 다음은 미제 사건 처리반인데 오늘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이건 상당히 DNA로 인해 갖고 미제 사건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아, 해결했습니까? 예. 2006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쳐서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시도한 10대 후반의 남성이 14년 만에 DNA로 이제 검거된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다가 14년 만에 DNA로 해서 잡혔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2011년도에 DNA 특례법이 생기면서 DNA를 프로필을 가지고 있게 됐고 이제 사실 2006년도에 당시에 DNA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비교해 갖고 보니까 바로 2006년도에 그 범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소위 말하는 DNA 은행 이런 겁니까? 예, 지금 국가수라든가 검찰에서는 DNA 특례법으로 인해서 특정한 범죄 이상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DNA를 채취하게 돼 있고요. 2006년도에는 못 잡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당시에 맥주병으로 사실 그 피해자의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도 피를 흘렸고 그것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확보한 DNA, 근데 대조군이 없으니까 확보만 하고 있었다가 그렇죠.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DNA를 대조할 수 있었나 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이 범인이 제보를 못 치고 다른 강간 사건을 벌인 것 같습니다. 아하, 또 그러니까 그 강간 사건이 신고되면서 당연히 DNA를 채취하면서 보니까 경찰에 있는 들어있는 프로필이랑 일치하게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에 14년 전 사건도 네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성폭행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4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다. 원칙상으로는 1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성폭력 특례법상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10년인데 10년이 더 연장돼 갖고 이 범인을 잡게 된 거죠. 근데 14년 만에 또 다른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겠죠. 이런 범죄자는 습관성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죄자가 그 선고 받을 때도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뉘우치는 것도 없는 상태였고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걸 봤을 때
다른 여자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증거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지만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여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판결 어떻게 내려졌나요? 네, 징역 8년이 선고가 됐고요.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소 취업 제한도 명령이 같이 내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됐는데도 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강간치상이고 예. 창해고 이런데 예. 사실 우리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 부분은 사실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단일 사건만으로 봤을 때는 좀 높지만 예. 이 사람의 상습성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예. 성폭행 사건이 다른 뭐 절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재범 확률이 좀 높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연구한 건 60% 최소 60%라고 하고요. 성폭행 그러니까 재범률이? 예. 다른 범죄는 한 30이나 40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높다. 어허, 상당히 이렇게 높네요.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아동 성범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건 근데 선택적 범죄이기 때문에. 예, 성폭력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다들 전자발찌 채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자발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DNA로 14년 전 범인을 잡았다. 그래서 자칫 미제 사건일 뻔한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건 처리반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